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올해는 대부분 주식이 하락했다면 내년에는 오르는 주식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와도 모두가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봐요. 저는 전재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와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저만의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시경제는 누구 말도 믿지 않는 편이에요. 내가 돈을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IMF 총재도 내년에 경기 침체를 경고했고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예상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판다? 그렇게 되면 또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가 맞을까요? 전문가들이 100% 경기 침체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한 50% 확률로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지만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유로 달러 환율이거든요. 경제 상승기랑 경기 하락기에 따라서 가파르게 움직이는 지표예요. 올해 10월까지는 유로화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3월 달에 증시 잠깐 반등했었고 7월 달에도 증시 반등했는데 그때도 유로화는 계속 가치가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11월부터 급등을 시작해요. 12월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왜 유로화 가치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것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1년 전쯤에 파월 의장 발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몇 달 지속되다가 그냥 완화될 것이다 이러고 금리도 안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3달 동안 미국 증시는 랠리를 펼쳤었죠. 긴축 없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고 인플레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원자재 할 거 없이 자산 인플레가 다 발생했었어요. 자산 인플레는 다시 임금 인플레, 임대료 인플레, 비용 인플레를 발생시켰어요. 반년이 지나서 이제 뒤늦게 금리 인상을 했죠. 통제가 불가능한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 결과 자산 하드 랜딩이 벌어졌죠. 증시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면서 트리플 박살을 내요. 연기금이 주로 투자하는 이 세 가지가 트리플 박살이 나면서 연기금도 마진콜이 날 뻔했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지금 언론에서 겁을 줍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17년 했는데 느꼈던 점은 뭐냐면 월가랑 미국의 미디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연준은 여론을 이기지 못하는 척 정책을 선회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정책을 어떻게 선회할 것인가? 대다수는 내년에 금리를 3월에서 5월까지 5% 또는 5.25%까지 피크를 찍은 다음에 내년 말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가게는 이 금리를 견디지 못할 테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론이에요. 변수가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내년 경제에 변수가 없을 리 없다라는 거죠. 축구에서 작전을 짠 대로 경기가 풀릴 리가 없는 것처럼 내년에 이런 가정은 참고로만 하고 변수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즉 내년 경제 예상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가정이에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쳐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증시가 먼저 하락을 했고 올 줄 알았던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점. 내년에는 온다고 모두가 생각해서 증시는 연초 대비 30% 빠졌습니다. 침체가 오면은 더 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론인데 예상보다 침체가 깊고 길지 않으면이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침체가 얕고 짧을 거라고 시장이 생각한다라면 증시는 과연 여기서 더 하락할 것인가? 2019년 예시를 한번 볼게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등장했던 게 2019년이었어요. 1년 내내. 그러면 2019년 주가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분명히 경기 침체였는데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된다라고 했는데 경기 민감주 대표격인 반도체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를 보도록 할게요. 2018년에 이미 주가가 30% 내렸었고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기인 2019년 1년 내내 주가가 올라서 50% 정도 올랐습니다. 12월까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주가는 이미 50% 오른 상태였었어요. 경기 침체라고 하든 위기라고 하든 이미 주가가 내린 이후에 주식을 파는 거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다.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투자해볼만 하겠죠. 제가 꼽는 거는 스타벅스랑 넷플릭스였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알다시피 제가 2년 전부터 꾸준히 영상을 올렸었고 다른 채널 가서도 스타벅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를 왜 좋게 보느냐? 제가 보는 기업 분석 방법으로 재무도 있지만 기업의 브랜드, 가격 결정력, 성장 속도, 경영자, 기업의 위기 요소, 스토리 연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유형의 요소랑 무형의 요소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를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웅달 책방 채널에 나갔을 때인데 스타벅스 주식을 좋게 본다 말했었죠. 물론 고수익을 주는 주식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진 않았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었냐, 3개월 뒤에 보니까 주가가 83달러에서 105달러가 됐죠. 3달 만에 26% 상승했습니다.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100%가 넘죠. 6개월 전에 출연했던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5월 23일에 찍었던 영상이 김작가TV에서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이때도 스타벅스를 말했었습니다. 100달러에서 75달러까지 하염없이 내려갈 때라서 이때는 주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욕먹을 거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이 너무 좋은 주식이라서 소신껏 말을 했었었죠. 이때가 제일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73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렸던 거예요. 코로나가 심각해서 5월에 상하이 봉쇄가 있었다. 또 인건비 인플레 문제도 심각했다. 원두 가격 오른다. 스타벅스 미래가 없다. 노조도 생기지 않았냐.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 기업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용기 내서 사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시기에 이 주식을 팔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중국의 봉쇄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1년을 넘길 수가 없는 거고, 내년 3월에는 WHO도 팬데믹 종료를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이 나홀로 봉쇄를 한다? 그럴 리 없겠죠. 미국의 임금 인플레는 심각하지만 스타벅스는 그냥 그 인플레만큼 가격을 올려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는 비용 절감 전략을 짰는데 4월 달에 이미 맥도날드 기술 담당 임원을 영입합니다. 모바일 주문 결제, 키오스크 설치, 드라이브 스루 강화 전략을 준비했던 거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력을 줄일 수 있어서 전체 인건비는 유지되거나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 인플레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레가 잡힌다라 그러면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다시 인건비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원두 가격이 오른 거는 라니냐 영향이 컸었어요. 되게 라니냐는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올해가 2년 차였었고 내년에는 원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라면 스타벅스를 이 시기에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중국이 또 봉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스타벅스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단기적인 실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스타벅스의 호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스타벅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CEO를 보도록 할게요. 22년 3월에 스타벅스 CEO 케빈 존슨이 사임합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이 임시 CEO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6개월 지나서 9월 달에 펩시 최고 사업 책임자 출신 인도계 미국인 렉스먼 네러시먼을 영입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가르친 다음에 23년 4월에 취임하기로 했어요. 이 두 개 뉴스만으로도 힌트를 잡아내야 돼요. CEO는 기업 운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3월에 스타벅스 임원진을 물갈이하면서 CEO도 사임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경영진한테 책임을 물었다라는 얘기죠. 나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악재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건데 노조 결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 거죠. 경영진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유지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 생각하고 물갈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 자사주 매입을 중단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결단이 필요하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이 다시 CEO로 복귀를 합니다. 하워드 슐츠가 임시 CEO로 2008년에도 복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기업의 위기를 잘 해결하고 새로운 CEO에게 넘겨줬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CEO 네러시먼에게 넘길 생각인 것 같아요. 노조가 지금 파업까지 할 정도로 기세가 강해요. 생기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은 이제 스타벅스도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새로운 CEO 네러시먼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스타벅스 주가는 이 사람한테 달렸습니다. 펩시 글로벌 최고 사업 책임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기업에 3년 정도 있다가 스타벅스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왜 펩시 출신을 썼느냐? 우리가 편의점 슈퍼에서 사는 스타벅스 음료는 펩시코에서 만들어요. 참고로 코카콜라는 세계 2위 커피 프랜차이즈 코스타 커피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동맹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코카콜라랑 코스타 커피, 그리고 펩시랑 스타벅스. 이렇게 커피 시장이 양분되는 거고 음료 시장이 양분되는 거예요. 펩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더 다양한 스타벅스 제품 라인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새로운 성장구를 돌파하게 되죠. 이처럼 나오는 음료수들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마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건비 비용이 적게 듭니다. 커피계의 코카콜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인도계라는 건데요. 이거는 두 가지 옵션을 보고 쓴 전략이에요.
하나는 올해 스타벅스가 이 기술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90일 동안 미국에서 리워드 멤버, 즉 어플에 예치금을 넣고 커피를 사용하는 사람이 2,740만 명이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이용자 4분의 1은 모바일 주문을 했고 이게 매출의 50%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주문 비중이 늘어날수록 키오스크가 늘어나는 효과랑 같아지는 건데 주문을 받는 직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커피를 만드는 인력만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인도인이 IT에 뛰어난 건 아니지만 미국 IT 산업에서 인도인들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인도계 CEO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IT 인재들 영입에 장점이 생겼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가 열렸어요. 올해 2월 달에 타타그룹과 손을 잡고 인도에 스타벅스 매장을 오픈했는데 한 번에 254개를 오픈해버려요. 성공했을까? 매출을 알 수는 없지만 9월 달에 점포가 300개를 돌파했습니다. 아마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점포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요. 인도 사람들 소득으로 스타벅스를 사 먹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인도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1위 인구가 돼요. 그리고 외국 나가 보면은 가난한 나라여도 부자는 부자들입니다. 14억에서 부자들만 뽑아내도 스타벅스 300개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도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스타벅스 고객이라는 점, 대기업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또 늘어나면은 국민소득이 늘어납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스타벅스 잠재 고객은 계속 늘어나요. 인도계 CEO라면은 인도 시장을 더 잘 알 거고 제2의 중국 시장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이 CEO가 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수는 어디가 제일 많을까? 미국이 16,000곳 정도 되고요. 중국이 6,000곳으로 빠르게 늘어났어요. 두 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 2위입니다. 한국 점포가 1,700개고요.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523개로 세계 10위예요. 성장 속도가 꽤나 빠르기 때문에 중국이 기본 성장을 받쳐주고 신흥 슈팅스타 인도랑 인도네시아가 성장세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앞으로 한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인도랑 인도네시아 성장세가 굉장히 빠를 거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나라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가장 젊은 국가고 인구 정점이 2054년에서 57년이에요. 베트남도 인구 정점이 2037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벌써 꺾였고요. 그리고 세계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인도랑 인도네시아로. 인프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20대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성장을 30년간은 이끌어갈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신흥국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높은지 보려면요. 한국 사람들은 1년에 커피를 367잔을 마셔요. 근데 중국은 아직 9잔밖에 안 마십니다. 중국 차문화 특성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중국 유학생들 위주로 스타벅스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리고 이 유학생들이 본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커피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를 마시는 문화는 그 나라 GDP랑도 연관이 깊어요. 중국의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커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인도랑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 있죠.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를 보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도 예상외로 늘었다라고 판단하는 흔적들이 있었는데 진하게 색칠한 부분이 파트너사의 지점수고 연한 파란색이 직영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마트가 파트너사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전체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트너사랑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직영이랑 파트너사가 반반 정도였었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연장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직영으로 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글로벌 연평균 성장세가 7%인 반면에 중국은 13%입니다. 이 3년 동안 앞으로 중국의 점포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 매출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배달 시장 68%를 차지한 웨이탄과 동맹을 맺었다는 점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배달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스타벅스 전담 배달원이 아예 5,000명이 지금 넘은 상태예요. 2025년에는 매장이 6,000개에서 9,000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매출은 2배, 영업이익 4배, 어플 이용자는 1억 7천만 명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스타벅스 사업 전략이 어떻게 변신할지를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지표를 보면은 스타벅스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스 음료 판매 비중이 47%에서 64%로 늘었다라는 점. 3잔 중에 2잔은 아이스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아이스 음료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신성장 지역이 중국 상하이 이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인데 모두 더운 나라예요. 아이스 음료 비중이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비중도 34%에서 47%로 늘었어요. 스타벅스 총 매장 수가 35,711개인데 그 중에 16,000개가 미국에 있고 미국은 이제 부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주문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차량 고객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매장 부지가 넓은 미국에 한해서 봤을 때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이미 8월 달에 볼보랑 손을 잡고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은 전기차가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충전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되고 전기차 소유자는 스타벅스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기차 충전기 업체인 차지포인트도 같이 수혜를 얻게 될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가 소유하고 있는데 신세계 INC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오픈했어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아마 전기차 충전도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 4분기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2022년이 워낙 힘들었던 한 해니까 좋은 실적 기대하기는 어렵고 나름 잘 선방했구나, 아니면 이 부분이 문제였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해결될 거니까 그럼 상관없는 문제겠네, 이런 식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을 보면은 북미가 73%를 차지합니다. 미국 사업이 주력이다라 볼 수 있죠. 매출이 11% 성장했는데 이거는 작년 봉쇄가 많았던 영향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작년 대비 9%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1%로 3.8% 감소해요. 그만큼 비용 증가 영향으로 마진이 줄었다라 볼 수 있겠죠.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 봉쇄 영향으로 중국 매출이 작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악화가 있었구나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었고, 이거는 내년엔 사라질 문제죠. 모바일 어플 사용자는 미국에서 2,870만 명, 미국인 12명 중에 1명이 사용했다. 중국은 44%가 증가했다.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모바일 결제, 배달 서비스가 중요한데 현재 시장 1위인 루이신 커피를 이기려면은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 올해 실적을 종합해서 보도록 할게요. 매출은 13% 증가했고 순이익이 5%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7% 하락했어요. 글로벌 판매량은 8% 증가했지만 중국에서는 24% 감소했으니까 일시적인 타격이 회복된다라 그러면 내년에는 기대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 발표했던 23년 가이던스를 보면은 내년에는 매출이 10에서 12% 증가, 순이익이 15에서 20%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대로라고 하면은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굉장한 얘기입니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모바일 주문 늘어나고 있죠. 드라이브스루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다 키오스크도 도입할 거죠. 인건비 감소가 가능할 겁니다. 거기다가 원두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순이익이 가이던스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어요. 게다가 내년부터는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코로나 이전의 성장 속도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 스타벅스 주가가 잠깐 눌렸었지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스타벅스 주가가 2019년부터 다시 성장하기 시작해서 상승 하락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이게 두 번의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위기에는 스타벅스가 쥐약이죠. 봉쇄가 되면 매장을 못 이용하니까. 이때 보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게 옳으냐? 달리는 말에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다음번 기회가 행여라도 오면은 그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나면 아깝다고 고점에서 전략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회가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게 더 낫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 모으겠다,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 그러면은 조금 사볼만 하다, 이렇게 전략을 바꿀 수가 있겠죠. 꾸준히 성장할 줄 알았던 기업이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데 다음 팬데믹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정상적인 배당 성장률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스타벅스는 배당주로서도 가치가 매력적이게 되는 거죠. 10년 동안 스타벅스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8.7%였었고요. 5년간이 13.7%였었습니다. 인플레를 이기는 배당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2%지만 보유했을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시경제 영향을 받은 해인데 내년에는 차별화 장세가 올 거라고 봐요. 기업 분석을 잘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년 새해부터 주식 공부를 제대로 배울 사람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7일에는 서울, 1월 8일에는 부산에서 새해 맞이 특강이 있어요. 3시간짜리. 여기서 제가 분석한 자료집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3시간 안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고 자료집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매진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새해부터 3개월 동안 스파르타 주식 공부할 사람도 모집을 해요. 주식에 대해서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다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2022년 뭐 지인들 주식 결과를 보면서 충격 먹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지인들인데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절제가 안 되는 투자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아예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힘들겠지만 3개월 동안 온라인 강의랑 3번의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3개월 프로젝트 강의를 하려고 해요. 3개월 정도는 돼야 제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다가 매달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 들으면서 마음도 다잡고 부족한 부분도 확실히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모든 강의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에게는 제 회사 주식 한 주씩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주주총회 때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나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2단계라던가 3단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입하셔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꼭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올해는 주식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계좌가 엉망인 거는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다를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만 벌 거고 대다수는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서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